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위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한반도 위에 풀어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때 오히려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며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 모든 인간적 욕망들이 다 예수 이름 아래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이 백성들을 향한 꿈과 비전이 역전극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이 한반도 위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과 비전을 더욱 명확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 이 불완전한 이성이 만들어내는 겉사람의 소욕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주님의 꿈과 비전만이 이 시간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본격적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잠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와서 이런 말씀드리기 참 민망한데요. 한국 언론이 워낙 지금 기능 정지 상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 사건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한 번쯤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사실관계만을 드라이하게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헌법재판소 심리가 어제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의 수사도 오늘 끝이 났죠. 그리고 다음 주 아니면 다음 3월 10일, 13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결과가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어떤 식으로든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결과에 따라서 한국은 또 한 번 정치적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3개월 정도의 기도가 한국의 30년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때라는 말씀을 저는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들 자체가 제가 1월에 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워낙 법률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사실관계 자체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파인 분들은 그냥 좌파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관계 복잡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한국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왜 그런 거 아니? 이 탄핵 절차를 거치고 기각이 된다면은 원점으로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없었던 일로 돼버리지만 만약에 인용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한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격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세 가지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는 이념적인 정체성인데, 지금 여론조사대로라면 한국의 국민들이 70% 이상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대로 탄핵이 실제 되고 인용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는 한국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이념적인 정체성이 많은 부분 바뀌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이라면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두 기둥을 가지고 70년 동안 유지가 된 거예요. 북한은 여기에 반대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뭐가 다른 거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는데, 인민민주주의, 이걸 민중민주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 제가 머리가 아픈 얘기는 이제 한 5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억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든 국민에게 주인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기득권층들, 한마디로 권력을 가지고 있든가 돈을 가지고 있든가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국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과 민중만 국민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인데 북한이 인민민주주의를 했죠. 한국도 민중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민중민주주의적인 형식으로 점차적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그래요. 또 한 가지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걸 70년 동안 유지해 왔는데 자유로운 시장이 너무나 많은 양극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도 사회주의적인 형태로 가야 된다. 지금 말은 사회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 이념적인 정체성이 좌파적으로 많이 바뀌는데 급진적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역사적 정통성이 이건 아마도 틀림없이 바뀔 거예요. 이 탄핵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겠죠. 이 역사적인 정통성은 뭔고 하니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합법 정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적 정통성이라고 부릅니다. 헌법 3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북한 정권은 헌법적으로 반국가단체, 반란단체, 반역집단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지배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주나 시베리아에서 유리걸식하고 있는 탈북자들, 한국 사람들이 데리고 와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도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합니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대로라면 이 역사적 정통성이 바뀔 가능성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가장 유력한 후보들이 다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장이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북한 정권도 국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말씀드리고요. 대외 관계가 아마도 바뀌게 될 겁니다. 이 대외 관계는 왜 바뀌게 되는 거 아니? 한미동맹으로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이 한미동맹이 한중우호라는 이름으로 큰 외교적 축선이 바뀌게 될 겁니다. 미국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죠. 사드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한말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제에 침략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한반도를 먹으려고 하다가 러일전쟁, 청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한테 잡아먹혔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중이 격돌하고 있는데 해필이면 사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북한의 핵미사일을 사실상 완성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사드라는 미사일 부대를 한국이 들여온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28,000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들여오는 거예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만일 사드를 무효화하거나 백지화하게 될 경우는 주한미군을 보호할 수가 없고 그 결과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된다는 여론이 미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가 백지화되고 무효화되면 한미 군사적인 동맹관계가 이완되거나 해체되는 관계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여론조사대로라면 아마 이 대외관계가 크게 미국에서 중국 중심으로 바뀌면서 당연히 북한 문제에서도 큰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하고 제재하겠다는 입장인데 중국은 끝까지 북한을 보호하고 있죠. 우리의 대외관계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유지되었던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봉쇄 노선 이건 뭐 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니고 천안함이나 연평도 도발이라는 북한의 도발 때문에 한국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압박과 봉쇄 노선으로 왔었는데 자, 이 압박과 봉쇄 노선에서 다시 예전의 햇볕 정책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럼 북한 정권에 대해서 지지하고 지원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없어졌던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는 것과 함께 여러 개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겠죠. 지금 여론조사대로라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통일 문제에서 바뀌게 됩니다.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큰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북한을 압박하고 봉쇄하고 만일 북한에 변화가 없다면 무너뜨려야 된다는 입장이 하나가 있어요. 아마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이 노선에 해당했다라고 큰 범주에서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화해협력 공존이라는 이름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한에 대한 국가성을 인정함으로써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적 정통성을 바꾸고 대외관계 역시 미국에서 중국 중심으로 변하고 통일 문제에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과 봉쇄와 붕괴가 아니라 화해와 협력과 공존이라는 이름으로 개성공단을 제기하고 금강산 관광을 제기하고 북한에 대한 인권 유린을 비판하는 대신에 북한의 식량을 줘야 한다는 쪽으로 큰 틀이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대로라면. 자, 이 마지막은 뭔가 하는 연방제입니다. 북한 정권과 화해하고 협력하고 공존하는 그 마지막은 북한 정권도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도 국가인 바 두 개의 국가가 연방제 형식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대로라면. 자, 이걸 격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크게 바뀐다. 자, 이거는 우파에서 좌파, 보수에서 진보, 하나의 이념적인 로테이션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떤 나라에서든지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교체가 되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뭔고 아니에요. 제가 최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격변입니다. 크게 바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에는 두 가지 특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보수 정당이 와해돼 버렸어요. 어떤 나라든지 보수 정당이 있고 진보 정당이 있죠. 한국은 북한 문제 때문에 이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더 격렬합니다.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는데 어떤 한쪽이 정권을 잡아도 반대쪽이 견제를 하고 제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수 정당이 와해되면서 견제 장치나 제어 장치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번에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실제로 예전에 새누리당이 압도적인 지지율 1위의 정당이었는데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지금 새누리당에서 분리돼 나온 바른정당과 그리고 무슨 정당이죠? 자유한국당인가요?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유한국당이죠.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한 20%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나머지 진보 좌파적 성격을 갖고 있는 야당의 지지율은 6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한쪽 장치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쪽의 축이 무너져버린 제어장치나 견제장치가 무너져버린 상태에서 탄핵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보수 언론이 변질이 됐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죠. 한국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분명히 보수 언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수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번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보니까 일반 언론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자극적으로 진보 좌파적 스탠스를 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죠.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이 보수 정당, 보수 언론의 기능 자체가 마비돼 버리다 보니까 이 변화는 더욱 극렬하게 나오는데 이 보수 언론 얘기는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한국의 언론이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탄핵을 지지하고 혹은 반대하고 이것은 뭐 각자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의 언론, 특히나 보수 언론까지 다 포함돼서 너무나 많은 왜곡과 과장과 오보를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이 정도가 있으면 이 정도에다가 거품을 훨씬 더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를 붙여가지고 탄핵 과정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었죠. 지금과 아주 국민들에 대해서 아주 자극적으로 보도가 됐던 내용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최순실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이에 모든 언론들이 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사실관계 아니죠. 거짓말입니다.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시정을 한 적이 없어요. 통일 대박도 최순실의 아이디어다.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이건 보수 언론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된 이후에 통일 대박은 신창민 교수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최순실은. 새누리당의 당명도 최순실이 결정했다. 한국의 모든 언론이 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야, 이거 봐라. 최순실이 이거는 막 국정농단이 아니라 모든 걸 좌지우지한 실제로 대통령이었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런 일 한 적 없습니다. 당명은 공모를 통해서 결정이 됐죠. 최순실의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했다. 그러나 최순실, 이것도 모든 언론이 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근데 검찰은
검찰 스스로 최순실 아들이 없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청와대 침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최순실 것이다. 모든 언론이 다 보도를 이렇게 하고 한국의 방송들이 이걸 가지고 연일 그야말로 비판을 해댔죠. 그러나 그런 일 없습니다. 청와대 경호실 최순실의 자택을 경호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거 언론이 이거 보도했는데 이거 사실 아니에요. 최순실이 청와대 경비 책임자까지 경질을 했을 정도다. 이 정도로 힘이 막강했다.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이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이건 역시 언론에 대문짝하게 보도가 됐어요. 독일의 경찰과 검찰이 이걸 확인해줬다. 10조 원에 달하는 재산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다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당선자가 박 대통령을 아주 깔아뭉개는 그런 얘기를 했었다. 이건 역시 언론에 많이 보도를 했고 방송에도 맨날 나왔어요. 근데 이거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 언론이 마저도 어떤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진실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걸 지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거는 사실 예를 하나 든 거고요. 이것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대통령이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말을 하는 것은 샤머니즘을 신봉한 거다. 한국 기독교인들 굉장히 자극하는 얘기들이었는데 이 얘기는 이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고 5월 5일 어린이날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이거는 한국의 베스트셀러에 나오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샤머니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오보는 이런 겁니다. 보안 손님이라고 해가지고 청와대에 프리패스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마음 놓고 청와대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사람, 신문 절차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차은택, 40대 후반에 그 머리 벗겨진 분 있죠. 감옥에 있는 사람. 이 차은택 씨가 보안 손님이다라고 모든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유력한 보수 언론은 이걸 가지고 칼럼을 쓰고 그 칼럼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많이 해놨는데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청와대에 들락날락하면서 그토록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접촉을 싫어하는데도 심야 시간대에 차 씨를 만났다는 것은 참 이례적이다. 아니 독신인 여성 대통령이 남자를 가뜩이나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를 심야 시간에 만났다고 살을 붙여가지고 칼럼을 쓴 거예요. 그러면 차은택이라는 사람은 정말 보안 손님, 청와대 프리패스하는 사람이었느냐? 거짓말이었죠. 전혀 사실 무근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아예 검찰조차도 하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니까 과학 수사 기법을 동원해가지고 차은택이 정말 프리패스하는 보안 손님인지를 찾아봤는데 사실 무근이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변화는 뭔고 하니 보수 정당이 제 기능을 못하다가 와해돼버리고 보수 언론도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면서 그야말로 한국의 시류에 영합하면서 와해돼버린 이 견제장치나 제어장치가 무너지다 보니까 한국의 변화가 아주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념적인 정체성, 역사적인 정통성, 대외관계 같은 아주 추상적인 얘기들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변화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대로라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는 여론이 70%가 넘는데 여전히 다음번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나가겠다는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고 그리고 탄핵 여부도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 황교안 총리를 빼고 나면은 지금 지지율 1등, 2등, 3등인 분들이 모두 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아마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정상적으로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이 견제장치나 제어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가장 첫 바따로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의 삶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한국의 주체 사상파, 북한의 태양신 정권을 추종하는 사람들 한국에 10만 명 이상 있다라고 하고 예전에 통합진보당도 해산될 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 정당은 주체 사상파들이 지휘하고 있고 주체 사상파들이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실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해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석기 같은 사람은 사람들 모아놓고 틈만 나면 북한이 국지전이나 비정규전 도발을 할 때 후방을 교란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기관 산업들을 마비시키고 어디에 가서는 무엇을 폭파하고 어디에 가서는 무엇을 장악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하다가 걸린 거예요. 녹취록까지 나왔죠.
자, 근데 이걸 막아왔던 게 국가보안법인데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한국은 이 10만 명 넘는 주사파들의 반체제 활동을 더 이상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도권 내로 들어가겠죠. 뭐 이석기 통일부 장관, 이정희 국무총리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한국교회의 큰 변화가 불가피한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대로라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 지금 여론조사대로 지지율 1등, 2등, 3등 한국 교계가 하도 비판을 하니까 약간 톤을 바꾸긴 하지만은 지난번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이들 모두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 명의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거대한 세력의 교체에 해당되면 제어장치나 견제장치가 사라져버렸을 때 이 두 가지 법은 반드시 만들어지고 하나는 없어질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나오는 결과 중에 하나가 교회가 타격을 입습니다. 예를 들면 1986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뉴질랜드가 아주 독특한 나라인데 70년대까지는요 복음화 비율이 80%가 넘었어요. 전 국민의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인구 대비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게 뉴질랜드였어요. 86년도에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죠. 뉴질랜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99당이라고 부릅니다. 1000당에서 1당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요로운 나라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람들에게는 싸우기 더 어려운 과제인지도 몰라요.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게 되고 이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가져야 된다라는 동성애도 합법화시키자는 주장들이 나오면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자 현재 뉴질랜드는 복음화 비율이 공식적으로는 11% 그리고 교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6% 정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교회를 가장 안 다니는 나라가 돼버렸고요. 뉴질랜드의 대학마다 매춘 학과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큐어 축제도 굉장히 격렬하게 합니다.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확인됐지만 차별금지법이 만들기 전과 후가 다르죠. 분명히 동성애는 성경적 죄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경건하고 거룩한 신비로 가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벌금을 맞게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지위의 선포가 어렵게 되고요. 교회는 쇠락할 수밖에 없고 유럽에서는 그 비어버린 교회 공간을 무슬림들이 차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한국은 좁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나마 넓은 나라여서 복음주의자들도 많이 있고 일정한 항체 역할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 이 좁은 나라의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질 경우는 동성애가 만연하게 될 겁니다. 그럼 동성애가 만연하게 되면 에이즈가 창궐하게 됩니다. 남자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안 하는 남자들보다 에이즈 걸릴 확률이 750배 정도 많다고 하죠. 한국의 10대 에이즈 감염자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22%가 늘어났어요. 20대는 14%가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감소되고 있는데 한국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 하고 이유를 따져보면은 미국 통계에 아주 정확히 나와 있는데 남자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거의 10명이 동성애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경건하고 거룩한 뜻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죠. 자,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뭐 이게 좋다라고 여기는 국민들이 10명 중 7명이 되는 거예요. 이 흐름들이 좋다라고 여기는 흐름들이. 자, 과연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큰 변화들, 격변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이 큰 변화들이 과연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해야겠다는 여론이 10명 중에 7명 정도고 그리고 이 변화들, 아까 말씀드린 이념적인 정체성의 변화, 역사적인 정통성의 변화, 대외관계의 변화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국민들의 10명 중에 7명, 8명이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가 넘버 1, 넘버 2, 넘버 3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정책들은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요.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 14절입니다.